무릎 통증을 예방하는 운동법 중에 대표적으로는 스쿼트가 있죠. 만약에 무릎이 아프다, 그때는 뒤에 벽에 기댄 상태에서 스쿼트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엉덩이가 아프신 분들, 의자에 앉을 때 엉덩이가 아파서 오래 못 앉는 분들을 위한 스트레칭 방법이고요. 이렇게 다리를요, 의자 위에다가 90도로 꺾어주고 여기를 늘려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운동해 주신다면 엉덩이 통증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육을 안 움직이면 뇌세포들이 줄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근육을 안 썼을 뿐인데 뇌 노화, 그러니까 치매 확률이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노년에도 할 수 있는 무릎 관절에 무리 없는 근력 운동에 대한 내용이고요. 노화와 근육 운동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근육은 우리 몸에 있는 장기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움직이는 장기예요. 그리고 근육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존력에 굉장히 밀접한 지표입니다. 근육이 많을수록 낙상이라든가 골절 위험이 줄어들고요. 활동성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자립생활이 훨씬 용이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근육이라는 건 단백질이잖아요. 이 단백질에 우리 몸의 단백질 저장소 역할을 하고, 또 다른 의미로는 근육이라는 게 우리 몸의 대사에 대한 엔진이기 때문에 근육에서 어떤 혈당 조절의 역할도 크게 하고, 염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체온 유지라든가 면역력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육은. 근데 이런 근육이라는 게 마냥 유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한 40대가 넘어가면 근육이 줄어들기 시작을 해요. 쭉 조사를 해보면 40대 이후에는 1년에 한 1%씩 근육이 감소를 한다고 합니다. 운동을 안 한 상태에서 70대가 되면 40대랑 비교해서 한 30%에서 40%의 근육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특히나 하체 근육은 더 빨리 없어져요. 하체 근육이 줄어들면 우리 걸을 때 문제가 생기잖아요. 걷다가 이 균형이 잘 안 잡히면 넘어지는 것도 생기게 되고, 노인분들 중에 낙상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낙상에 의해서 어디 뭐 골절이나 이런 게 생기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 건강 수명이 확 줄어들고 노년에 누워서 지내야 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근육이 중요하다. 그러면 근육이 줄어드는 걸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 근감소증 때문에 넘어지고 골절이 되고 그것 때문에 누워있고, 그럼 수명이 단축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넘어져서 만약에 고관절이 다쳤다 그러면 1년 이내에 사망률이 한 20%, 30% 이렇게 되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게다가 근육이 하는 역할이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뇌 건강하고 되게 밀접해요. 우리 뇌는요, 쓸데없는 거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 뇌가 쓰는 에너지가 우리 몸에서 쓰는 거의 한 5분의 1 정도를 뇌가 쓰거든요. 굉장히 많은 열량을 소비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는 거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너무 할 일이 많으니까 안 움직이는 거 그냥 퇴화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근육을 안 움직이면 근육을 움직일 때 쓰는 뇌세포들 있잖아요. 그 뇌세포들이 줄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근육을 안 썼을 뿐인데 이 뇌 노화, 그러니까 치매 확률이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육은 이런 뇌 건강에까지도 영향을 준다.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걷기 운동과 근력 운동의 차이는 무언가 설명드리면, 걷기 운동은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이죠. 근력 운동은 대표적인 무산소 운동이고, 걷기 운동이라는 거 뭐 걷는 거, 뭐 빠르게 걷기 뭐 이 정도인데, 물론 걷는 게 심폐지구력 향상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근력을 유지하는 데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걷기 운동이 근육을 어느 정도 그냥 유지시키거나 심장 기능을 좀 좋게 할 수는 있지만 근육을 키우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특히 아까 40세 이후에 1%씩 근육이 감소한다고 했는데 60세 이후에는 근육이 더 빨리 감소를 해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근육을 합성하는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자꾸 근육을 더 생성시키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 걷기만으로는 이게 부족하다는 겁니다. 걷기를 하지, 물론 유산소 운동으로 좋지만 근력 운동, 뭐 스쿼트를 한다든지 어떤 중량을 조절하는 그런 운동을 해야만 허벅지의 근육이 좀 더 늘어나기 시작을 하고, 그래야 넘어지는 것 같은 낙상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걷기만 할 때는 걷기 유산소 운동만 하는 거는 기초 체력만 유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에 근력 운동을 병행해야만 근육량이 증가할 수가 있고 하체 힘이 빠지는 거를 좀 막아줄 수가 있고, 넘어지거나 낙상 위험 같은 것도 줄어들 수가 있고, 허벅지 근육이 좋아져야 뭐 혈당 조절에도 유리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단순 걷기 운동보다는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게 좋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무릎 통증은 어떤 원인으로 생기는가?
가장 흔한 거는 관절염이에요. 무릎이 아픈 50% 이상의 원인이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관절염이라는 거 우리 무릎을 쓰다 보면 연골이 이렇게 서로 맞닿잖아요. 연골이 뼈랑 이렇게 맞닿으면서 그것 때문에 충격에 의해서 연골이 좀 깎여 나가기도 하고 마찰 때문에 좀 붓기도 하고 그 사이에 염증 세포들이 모이면서 이렇게 관절염 때문에 무릎 아픈 경우가 제일 흔하고요. 그다음에 뭐 우리 반월상 연골이라고 또 무릎 양쪽에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연골판이 좀 손상이 되면서 찢어지면서 무릎 통증이 생기기도 해요. 이게 제일 흔한 원인이고 그 외에 또 원인이 무릎 주변에 붙어 있는 힘줄, 뭐 인대 이런 것들 특히 이제 무릎뼈 앞에가 아픈 경우, 무릎 앞쪽 아픈 경우 많잖아요. 무릎 앞쪽은 이제 슬개건염이라고 슬개골 앞쪽에 붙어 있는 힘줄이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힘줄이나 인대 때문에 무릎 통증이 잘 생기고요. 그 외에는 정렬의 문제, O자 다리라든가 X자 다리라든가 이런 다리를 갖고 있으면서 운동을 하게 되면 통증이 쉽게 생기겠죠. 그 다음에 연골이 좀 약한 경우, 연골 연화증 이런 게 있어도 무릎 통증이 생길 거고요. 드문 경우지만 뭐 염증성 질환으로 뭐 류마티스 관절염, 뭐 통풍 이런 것도 무릎 통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무릎 통증을 예방하는 운동법 중에 허벅지 앞쪽 대퇴사두근을 훈련하는 방법이 제일 좋아요. 대표적으로는 스쿼트가 있죠. 스쿼트라는 게 어깨 넓이를 벌린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게 스쿼트잖아요. 근데 만약에 무릎이 아프다 그러면 이렇게 하기 어려워요. 이렇게 스쿼트 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때는 뒤에 벽에 기댄 상태에서 스쿼트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무릎을 이렇게 90도까지 굽히는 게 어려운 분들은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한 15도 정도만 굽혀도 좋습니다. 스쿼트를 통해서 허벅지 앞쪽에 대퇴사두근을 훈련하시고요. 자, 두 번째 무릎 강화에 도움이 되는 운동은 브릿지 운동인데요. 브릿지 운동은 이렇게 엉덩이를 드는 거죠. 조금 더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한쪽 다리를 들고 한쪽 다리로 브릿지 운동하는 걸 해보세요. 세 번째로는 햄스트링 스트레칭입니다. 햄스트링을 스트레칭하기 위해서는 한쪽 발을 앞으로 내밀고 이렇게 상체를 숙여서 근육을 늘어나게 하는데 이때 허리가 이렇게 숙여진다면 효과가 없겠죠? 오히려 허리에 나쁜 영향을 주겠죠? 엉덩이가 늘어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줘야 적절하게 햄스트링 스트레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쪽도 이런 식으로. 엉덩이 통증의 주요 원인과 증상이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 원인은 엉덩이, 그러니까 고관절이죠. 엉덩이에는 근육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이상근이라는 근육이죠. 피리포르미스라는 근육, 이상근. 이 엉덩이랑 넓적다리를 붙여주는 그런 근육인데 그 근육 밑으로 좌골신경이라는 아주 유명한 신경이 지나갑니다. 그 좌골신경이 압박당하면서 엉덩이 주변이 아픈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근 증후군이라고 하고 요즘은 이상근 증후군이라는 용어보다는 신부둔부 증후군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꼭 이상근 때문에 아프다기보단 그 주변에 다른 구조물이 함께 쭉 모아서 통칭해서 그냥 신부둔부 증후군이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자, 이것 때문에 이제 아픈 경우가 있고요. 그 외에 뭐 넘어지거나 운동하면서 근육을 다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이 엉덩이가 아픈 경우가 보통 앉아 있을 때 많이 아프거든요. 그냥 서서 움직이거나 걸을 때는 멀쩡한데 앉을 때만 아픈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분들 이렇게 검사를 자세히 해보면 좌골신경 주변으로 좌골신경을 감싸고 있는데 섬유화된 띠 같은 게 쫙 묶고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좌골신경이 있으면 어서 섬유가 거기를 꽉 목 조르듯이 꽉 조여서 그것 때문에 아픈 경우, 이런 섬유화 아니면 종양이나 낭종, 무록 같은 거죠. 무록이 또 주변 엉덩이 주변을 눌러서 아픈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 통칭해서 우리가 신부둔부 증후군 아니면 엉덩이 통증이라고 하고요. 주요 증상은 앉을 때 통증입니다. 시팅 페인. 이렇게 엉덩이 아픈 분들은 걸을 땐 별로 아프다고 안 하세요. 시팅 페인이 가장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엉덩이 통증을 예방하는 스트레칭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신부둔부 증후군, 우리 흔히 이상근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이쪽 엉덩이가 아프신 분들, 의자에 앉을 때 엉덩이가 아파서 오래 못 앉는 분들을 위한 스트레칭 방법이고요. 자,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다리를요, 의자 위에다가 90도로 꺾어주고 여기를 늘려주는 거예요. 자, 이 상태로 허리 딱 펴고 버팁니다. 30초. 자, 반대쪽도 다리를 이렇게 올려주고 엉덩이가 늘어나는 걸 느끼게 쫙 늘려줍니다.
30초. 자, 마지막은 이렇게 발바닥을 붙이고요. 나비 모양으로 골반을 나비가 날갯짓 하듯이 털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운동해 주신다면 엉덩이 통증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노년기 건강 유지를 위한 단백질 섭취법과 식단은 어떻게 구성을 하는가? 노년기에는 음식을 먹었을 때 거기에 대한 흡수력이 떨어지고요. 또 소화도 잘 못 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좀 섬세한 전략을 짜야 돼요. 60대 이후부터는 단백질 소화와 흡수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뭘 먹기가 싫어요.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안 좋으니까. 식욕이 떨어지고 먹기 편한 걸 먹기 시작해요. 내가 먹었을 때 소화 잘 안 되는 거 안 먹으려고 그래요. 영양 흡수가 불균형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단백질이라는 거는 의식적으로 챙겨 먹어야 되고요. 한 끼에 그래도 10에서 20g 정도는 먹어주는 게 좋거든요. 하루에, 그러니까 세 끼 기준으로 하루에 한 60g 정도 먹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노년기에 식사 전략을 짤 때는요, 아침, 점심, 저녁 세 끼하고 중간에 뭐 간식 같은 거 먹는다고 할 때 전략을 좀 짜면 아침에는 좀 흡수가 빠르게 될 수 있는 거, 그런 단백질 위주로 짜는 게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계란, 계란 한 2개에다가 두유, 그다음에 견과류 같은 거 해서 아침 식사하시는 게 좋고, 점심 때는 그냥 식사하시면서 여기에다가 단백질을 조금 넣기는 해야죠. 그래서 점심 때는 잡곡밥 먹으면서 여기다가 생선이라든가 닭가슴살 이런 거, 나물 같이 이렇게 드시고요. 세 번째, 간식 먹을 때는 점심하고 저녁 사이에 간식은 스낵 같은 거 중에 좀 고단백 스낵, 예를 들어 단백질 쉐이크 아니면 요거트, 삶은 달걀 이런 거 드시면 좋을 것 같고, 저녁엔 좀 부담 없는 걸 드시는 게 좋아요. 부담 없이 근육을 보충할 수 있는 거, 두부, 그다음에 된장국, 계란찜 요 정도 드시면 아주 섬세하게 소화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식단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노년기에 이런 근력 강화를 위해서 어떤 단백질, 어떤 식품을 먹는 게 좋냐 몇 가지 그냥 쭉 설명드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달걀 먹기 편하잖아요. 두부가 식물성 단백질로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소화도 좀 시키기 편하니까 두부나 콩 이런 거 드시는 게 좋고요. 생선하고 닭가슴살이 저지방에다가 고단백 식품이거든요. 그것도 도움될 거고, 유제품, 견과류 이런 것도 좋아요. 바나나, 그다음에 생선은 등푸른 생선, 이 중에 제일 먹기 편한 거는 단백질 파우더 같은 것도 중간에 간식으로 한 번씩 드시면 노년의 근력 강화를 위해서 아주 좋은 단백질 보충이 될 겁니다. 우리가 다리에 쥐 나는 거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진짜 괴롭습니다. 종아리가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생겨요. 근데 이게 처음 겪어본 분들은요, 쥐가 나는 게 뭔지를 잘 모르고, 와, 나 정말 큰일 났구나, 이 근육이 찢어졌구나 하고 병원으로 막 오세요. 근데 제가 이게 쥐 나는 겁니다 라고 설명드리면, 이게 쥐 나는 거였어요? 그런 분들도 있고요. 이 쥐 나는 게 한 번 생기면 정말 며칠 동안 쩔뚝거릴 만큼 통증이 심하거든요. 쥐 나는 이유에 대해서 알면은 그 이유를 피하면 되니까 훨씬 도움이 되겠죠. 자, 우리가 다리에 쥐가 나는 이유 설명드리면요, 첫 번째, 다리에 혈액순환이 안 돼서 쥐가 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다리에 피가 잘 안 통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 동맥보다는 정맥 쪽 문제가 생겨서 쥐가 나는 경우, 특히 잠잘 때 쥐가 나는 경우에는 거의 정맥 질환이 동반된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흔히 얘기하는 하지정맥류라든가 아니면 정맥순환 부정 같은 게 있으면 이렇게 다리에 쥐가 잘 나고요. 두 번째는 협착증이에요. 요추관 협착증이 있으면 다리 쪽으로 가는 순환이 잘 안 되기 시작해요. 신경 쪽으로 이제 순환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걸음을 걷거나 좀 운동을 할 때 다리에 쥐가 잘 납니다. 사실은 이 두 개가 거의 다예요. 허리에 요추관 협착증이 있거나 다리 정맥에 문제가 있거나, 이 두 가지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그 이외에 이제 드문 원인으로 간이 좀 안 좋은 경우, 간경화 같은 게 있어서 우리 몸의 전해질 균형이 깨지면 이렇게 쥐가 잘 나고요. 아니면 공팥이 좋지 않아서 혈액 투석받는 분들도 쥐가 좀 잘 나고요. 임신한 분들도 잘 납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 체중 변화도 생기고 체액 변화도 생기니까 임신했을 때 쥐 나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근데 아기 때문에 약도 제대로 못 먹고 치료도 잘 못 받죠. 그래서 되게 안타까운 게 임신했을 때 쥐가 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지불안 증후군 때문에 쥐 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불안 증후군은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쥐 나는 경우, 그리고 말초신경에 염증이 생겨도 쥐가 잘 나고요. 근육에 염증이 생겨도 쥐가 납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원인 중에 가장 흔한 거는 정맥질환하고 허리 요추관 협착증이다. 이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다리에 이렇게 경련이 일어났다, 쥐가 났다. 이때 느껴지는 증상 그리고 주요 원인에 대해 설명드리면 첫 번째로 아까 얘기했죠. 종아리가 찢어질 것 같습니다. 진짜 아파요. 막 이렇게 아플 수가 있나? 아니 나 이러다가 어디 부러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만큼 종아리가 완전히 뭉치면서 이런 인터넷에 이런 데 보면 쥐나는 영상 나오거든요. 그러면 근육이 막 안에 무슨 정말 에일리언이 들어간 것처럼 근육이 막 꿈틀꿈틀해요. 막 경련하는 게 눈으로 보이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육이 찢어질 듯이 아픈 건데 이런 증상이요. 보통 한 번 시작되면 거의 5분 이상 지속이 됩니다. 5분 동안 그 찢어지는 통증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괴롭습니다. 근육이 막 내가 컨트롤을 할 수가 없고 지 맘대로 막 수축을 하니까요. 만약에 자다가 이런 증상이 생겼다, 이렇게 쥐가 났다, 그러면 그날 밤은 잠 다 잔 거죠. 왜냐하면 어떻게 가까스로 쥐를 풀었다고 하더라도 잠이 들면 또 와요. 또 오고 몇 번이 연속으로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그날 밤은 거의 잠을 못 자요. 보통은 종아리 뒤쪽, 우리 종아리에는 가자미근이라는 근육이 있고 그 위에 비복근이라는 근육이 있는데 비복근에 잘 나거든요. 비복근이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그 중에 안쪽 근육이 쥐가 원래 잘 나요. 그 안쪽 근육이 제일 흔하게 나는 부위고요. 그 외에는 뭐 종아리 앞쪽 근육 아니면 발가락 사이에도 쥐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드문 경우에는 허벅지에도 쥐가 나는 경우가 있고요. 이런 게 이제 보통 성인인 경우에는 한 60% 정도는 한 번쯤은 쥐가 나는 걸 경험을 한다고 하고요. 어린아이들도 쥐가 나는 걸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보통 100명 중에 7명, 한 7% 정도에서 쥐 나는 거를 경험한다고 하고 그렇게 쥐 나는 분들 중에 5분 중에 한 분은 그러니까 한 20% 되는 거죠. 20% 정도는 이것 때문에 병원을 와요. 너무 아프니까, 일상생활이 힘드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진단을 통해서 어떤 질병 때문에 쥐가 나는 건지 확인을 하고 그 원인만 잘 제거해 준다면 쥐 나는 게 의외로 쉽게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더 얘기를 하면 그러면 이게 쥐가 왜 나는가 설명드리면요. 원인 없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왜 나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제 추정하는 거는 근육하고 신경이 있는데요. 신경이 근육한테 명령을 내리거든요. 신경이라는 건 뇌에서 시작을 하죠. 뇌에서 우리 척수, 경추랑 허리 쪽을 통해서 신경이 이제 근육 말단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이런 물질을 쫙 분비를 하면 그게 근육을 수축하게 만들어요. 근데 아까 요추관 협착증일 때 쥐가 잘 난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허리 쪽에서 이 신호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뭔가 오류가 생기면 이 신경 전달 물질이 근육에 쫙 분비가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정상적으로 신경 말단에서 막 분비가 되니까 근육은 이게 수축을 해야 되는데 이미 수축하고 있는데 더 수축을 하라고 명령이 내려오는 거예요. 근육 입장에서는 뭐지? 뭐 일단 시키는 대로 해야지 하고서 이게 확 하고 근육을 수축시키면서 정말 스파크 튀듯이 쫙 수축을 하니까 찢어질 듯한 그런 통증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가설은 뭐냐면 우리 현대인의 생활 방식 때문에 그래요. 자, 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앉아 있죠. 앉아 있으면 다리를 구부린 상태로 있단 말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앉아 있습니까? 제가 맞춰볼까요? 분명히 10시간 이상 앉아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요. 밥 먹을 때 서서 먹어요? 아니죠. 앉아서 먹죠. 그럼 벌써 한 3, 40분 앉아 있었어요. 출근합니다. 출근할 때 뭐 대중교통 이용하면 서서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떻게든 자리가 나면 앉잖아요. 만약 내가 출근 시간이 40분에서 1시간이다? 앉아서 출근했다? 벌써 1시간 정도 앉아 있었어요. 아침 먹는 시간 합쳐서. 자, 출근했어요. 책상에 앉아 있죠? 한 번 앉기 시작하면 퇴근할 때까지 계속 앉아 있습니다. 8시간, 9시간 앉아 있었어요. 벌써 9시간에서 10시간 가까이 앉아 있었어요. 자, 퇴근하고 집에 갔어요. 뭐 하세요? 소파에 앉아서 TV 보시죠. 아니면 스마트폰 하시죠. 이미 거기서 한 2-3시간 더 앉아 있어요. 현대인은요, 하루에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앉아 있다고 보면 돼요. 근데 인류 최악의 발명품이 뭔지 아세요? 한 3가지 정도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냉장고입니다. 웬 냉장고가 인류 최악의 발명품이지?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는요, 우리가 신선한 것만 먹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방금 딴 음식, 방금 딴 채소, 음식이 상하기 전에 빨리빨리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건강이 늘 신선한 음식을 먹으면서 건강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는데 냉장고가 개발이 되면서 음식을 오래 보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막 일주일, 2주일 정도는 뭐 괜찮겠죠. 막 몇 개월이 지난 음식을 이제 먹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보고 괜찮네. 이 정도면 뭐 상하지 않았네. 그러면서 우리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다는 얘기들이 많아요. 가공식품이 생기고 가공식품을 냉장고에 보관하니까 더 오래 보관할 수 있고 그래서 인류 최악의 발명품 중에 하나가 냉장고고요. 두 번째가 의자입니다. 의자가 발명이 되면서 우리 척추가 망가지기 시작을 하고 이런 하체 근육이 약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의자가 그만큼 우리 몸에 건강에 좋지가 않다. 그 얘기인데 하루 종일 그렇게 앉아 있으면 우리 몸에 굽히는 근육이 항상 굽혀져 있어요. 우리 몸은 펴는 근육과 굽히는 근육으로 나눠지거든요. 근데 앉아 있으면 굽히는 근육이 항상 굽혀져 있어요. 이거를 열 몇 시간 동안 지속이 되게 되면 이 근육은 정상보다 짧아지게 돼요. 이 짧은 상태로 잠을 잔다. 그러면 이미 짧아져 있는데 이 뇌에서 신호가 늘 짧아지는 게 디폴트이기 때문에 계속 수축을 하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적인 우리 몸에 굽히는 근육이 비복근이거든요. 비복근 쪽으로 확 쏠리면서 그쪽이 쥐가 나기 시작을 한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디폴트가 굽혀져 있기 때문에 자꾸 피는 운동을 해야 돼요. 피는 운동, 미는 운동. 기억하세요. 미는 운동이 되게 중요합니다. 당기는 운동, 이미 우리는 많이 당기고 있어요. 미는 운동을 많이 하세요. 다리 경련하고 관련된 질환이 두 개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정맥 질환이 있고 하나는 요추관 협착증이 있다 그랬는데 혈관 질환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정맥이 하는 역할은요. 동맥을 통해서 우리 팔다리로 쫙 퍼졌던 혈액들을 다시 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모아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상체, 그러니까 심장보다 높이 있는 혈관들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쭉 올리는 게 어렵죠.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중력에 의해서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별 문제를 안 일으키는데 다리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심장에서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면 밑에서 다시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갈 추진력을 받아야 되잖아요. 추진력이 약하단 말이에요. 심장 같은 경우 스스로 수축을 하니까 쭉쭉쭉 뻗어 내려가지만 밑에서 위로 끌어올릴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종아리를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르잖아요. 종아리에서 펌핑을 해줘서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심장만큼 얘가 그렇게 힘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심장만큼 규칙적으로 뛰지도 않고요. 우리가 걸음을 걷거나 종아리에 일부러 힘을 줘야만 얘네들이 수축을 하면서 위로 끌어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힘이 약하다 보니까 정맥 안에는 판막이라는 게 있는데요. 판막이 이 밑에서 힘을 줘서 쭉 짤 때 판막이 쫙 열리면서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얘가 항상 수축을 계속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완이 되면 이 판막이 딱 닫히면서 올라갔던 피가 그 자리에서 멈추도록 해줍니다. 그래야 계속 올라갈 수 있잖아요. 안 그러면 이게 다 밑으로 다시 떨어지니까. 근육이 수축을 멈추면 다시 제자리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거를 막아주는 게 이 판막이 하는 역할이에요. 근데 종아리 근육이 약하고 오래 서 있거나 아니면 선천적으로 이 판막이 약한 분들은 이 판막이 제대로 역할을 못해서 너덜너덜해지거나 아니면 반대로 너무 딱딱해지면서 안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올라가던 피가 근육이 수축을 멈추면 다시 떨어지겠죠. 제자리로 내려오게 돼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정맥 안에는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 있잖아요. 산소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종아리 내에 저산소증이 유발이 되는 거예요. 저산소증이 유발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염증이 잘 생깁니다. 이 저산소증에 의해서 여러 가지 염증 매개 물질들이라는 게 분비가 되거든요. 이거에 의해서 근육에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에 의해서 신경 말단 부위에 근육을 조절하는 부위가 이상이 생기니까 쥐가 확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맥에 대한 다리에 쥐가 잘 나는 분들은 꼭 병원 가서 나의 정맥이 제대로 흐르고 있는지 정맥 순환에 대한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고 검사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초음파를 가지고 실시간으로 검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정맥 질환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임신 중에 다리 경련이 발생하고 다리에 쥐 나는 경우가 왜 생기느냐? 첫 번째로는요, 임신을 하게 되면 체중이 증가를 해요. 체중이 증가되면 우리가 조금만 움직여도 그만큼 하체 근육을 많이 써야 되죠. 그리고 임신했다고 해서 근육량이 확 늘지는 않거든요. 체중은 늘어도. 그러니까 다리에 부담이 많이 가니까 근육이 스스로 갖고 있는 에너지, 그러니까 ATP라고 하는데 에너지가 쉽게 고갈이 됩니다. 이 에너지가 고갈이 됐을 때 쥐가 잘 나요. 그래서 우리 쥐 나는 환자분들 치료를 할 때 미토콘드리아가 ATP를 만드는 공장이고 그 ATP를 통해서 근육이 움직이거든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살려주는 그런 주사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체중이 많이 늘기 때문에 이렇게 쥐가 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전해질이 좀 불균형이 돼요. 임신을 하게 되면. 몸에 체액이 많아지니까 칼슘이라든가 마그네슘 같은 것들이 많이 필요하고요. 또 우리 뱃속에 아이를 키워야 되니까 아이가 막 뼈도 자라야 되고 하니까 엄마 몸에 있는 칼슘하고 마그네슘이 애기한테 많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마는 이 칼슘과 마그네슘이 부족하니까 막
다리에 쥐가 나는 경우가 생기죠. 세 번째로는 혈액순환이 변화가 생깁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호르몬 변화가 생기죠. 특히나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쫙 늘게 되는데 이 프로게스테론이 하는 역할이 혈관을 확장시켜요. 혈관이 확장이 되면 다리 쪽으로 쏠렸던 피가 이 혈관이 확장이 되니까 잘 못 올라오거든요. 그러면서 다리가 붓기도 하고 하지 정맥도 잘 생기고 정맥 정체가 생기니까 쥐가 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또 피로죠. 자세가 나빠지죠. 네 번째로 임산부가 되면 몸이 무거워지고 배가 나오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몸이 뒤로 제끼게 되고 평상시에 쓰던 근육이 아닌 다른 근육을 쓰기 시작해요. 몸의 균형이 달라지니까. 그럼 안 쓰던 근육 쓰게 되면 그만큼 근육 피로도가 빨리 오게 되고 그게 쥐나는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하지 불안 증후군하고 다리 쥐나는 거의 차이점 그리고 구분 방법을 알려드리면요. 쥐나는 거는요 말 그대로 찢어지는 통증이에요. 근육이 갑자기 확 수축을 하고 하지 불안 증후군은요 조금 달라요. 불안 증후군 다리가 막 벌레 기어가는 느낌이 들고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뭔가 근질근질근질하고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또 이거를 내가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 갑자기 확 생겨요. 다리를 이렇게 떠는 거죠. 쥐가 나는 거는 꽉 조이는 거고요. 하지 불안 증후군은 이렇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 다리를 이렇게 떨거나 다리를 이렇게 떨어주게 되면 그러고 나서는 하지 불안 증후군이 좀 해소가 돼요. 내가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 좀 해소가 되니까. 다리 쥐나는 거는 그렇게 해서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다리를 움직인다고 해소가 되는 게 아니라 수축하는 근육을 잡아서 늘려줘야만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불안 증후군은 아프지 않다. 대신에 근질거리거나 참을 수 없는 충동이 생긴다. 다리 쥐나는 경련은 참을 수가 없다. 너무 아프다. 요 두 가지 차이를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리 경련이 발생을 할 때 언제 병원을 방문을 해야 하는가? 첫 번째, 다리 쥐나는 게 너무 자주 일어날 때예요. 저한테 오는 환자분들은요, 거의 매일 쥐가 나요.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 쥐가 나면 병원에 와서 진료를 받는 게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매일 쥐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잠잘 때 잠을 잘 못 주무시고, 그런 분들은 병원 가서 원인을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평상시에 어쩌다가 쥐가 난다. 한 달에 한 번 쥐나는데요. 그 쥐날 때는 제가 뭐 축구한 날이에요. 아니, 그거는 뭐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축구 심하게 하면 그날 밤에 쥐가 나는 경우 있습니다. 그렇게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한 날, 이런 날 쥐나는 거는 사실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정말 잠잘 때마다 쥐가 난다든지 그런 분들은 잠자는 게 무섭다 그래요, 와서. 그렇게 자주 쥐가 난다면 꼭 병원 진료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한쪽 다리만 쥐가 나는 경우. 저는 오른쪽 비복근에만 쥐가 나요. 그거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왜냐면 한쪽 다리에만 쥐가 나도록 유도를 하는 뭔가 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그건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한쪽에만 쥐가 난다? 병원 한번 가보시고요. 그 다음에 쥐가 나는 거 더하기 막 붓고 열이 난다. 이거는 빨리 가봐야 돼요. 왜냐면 혈관이 막혔을 수도 있어요. 정맥이 막히거나 심부정맥 같은 게 막히면 이렇게 막 열나고 발적이 생기고 쥐가 날 수 있습니다. 요거 빨리 병원, 이거는 응급 상황이에요. 빨리 병원 가보셔야 되고, 다리가 뜨끈뜨끈 열이 나면 빨리 가보셔야 되고, 네 번째, 감각이 떨어진다. 뭐 저리거나 어떤 감각 이상이 생긴다. 이거는 신경에 염증 생겼을 수 있거든요. 말초신경염 같은. 그러니까 이것도 확인이 필요해요. 이때도 병원 좀 가보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아까 제가 뭐 어쩌다가 뭐 축구했는데 쥐가 난다. 그건 괜찮다 그랬잖아요. 운동도 안 했는데 그냥 쥐가 난다. 그거는 좀 의심되죠. 어떤 전해질의 이상이거나 갑상선이나 이런 데 문제가 생겨도 쥐 잘 나거든요. 부갑상선에 문제가 생겨도. 그래서 나는 평상시 운동도 잘 그렇게 격하게 안 하고 그런데도 자주 쥐가 나요. 병원 가보셔야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제 임신했을 때 쥐가 나는 건데, 임신했을 때 근육이 막 수축하면서 이 다리에만 쥐가 나면 참 좋은데, 이게 아이가 있는 자궁에도 막 수축이 같이 동반이 되면 진짜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임산부분들 쥐 날 때 절대 참지 마시고 꼭 산부인과 내지는 주변의 신경과나 신경외과 가셔서 쥐 나는 원인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리 경련이 생겼다. 이거를 예방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죠. 예방할 수 있는 스트레칭 방법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다리에 쥐가 날 때 예방하는 방법이고요. 다리가 쥐가 나는 거는 요 안쪽, 종아리 안쪽에 비복근 안쪽이 가장 흔하게 쥐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 비복근을 늘려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앞에 이렇게 지지할 수 있는 기둥이 있으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허리에다가 손을 올리시고 앞발을 살짝 앞으로 내밀고 이 뒤쪽 종아리가 스트레칭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시는데 주의할 게 있는데요. 이때 발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발이 일직선으로 11자 모양이 되도록 유지를 하셔야지, 발이
이렇게 되면 스트레칭 효과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히 11자가 되도록 유지를 해놓고 이렇게 하면 종아리가 확 당기는 게 느껴져요. 이 상태에서 30초 유지. 균형 잡기 어려우시면 앞에 어떤 기둥을 잡고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30초 이상을 해주셔야 돼요. 그 이하로 하면 오히려 근육이 더 많이 수축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 상태로 30초 버텨주세요. 자, 한쪽을 다 했으면 반대쪽도 11자 유지하면서 종아리 스트레칭 해주시면 쥐나는 걸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스트레칭은 적어도 하루에 3번 정도 해주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요. 오늘 우리가 허리 아픈 거, 뭐 무릎 아픈 거, 엉덩이 아픈 거, 발바닥 아픈 거 이런 어떤 통증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결국에는 우리의 생활 습관하고 자세에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고요. 특히나 어떤 생활 습관과 자세 그리고 식습관에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병을 고칠 때요. 생활 습관을 통해서 온 병이기 때문에 이 병을 고치려면 생활 습관을 고쳐야 돼요. 그래서 주사, 약 먹고 수술하고 이거는 정말 병이 많이 진행을 해서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선택을 하는 거고요. 충분히 여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생활 습관이 잘못돼서 오는 병은 생활 습관을 통해서 고칠 수가 있고 만약에 어떤 수술이나 주사를 통해서 증상이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생활 습관이 변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또 재발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운동법도 알려드렸고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방법도 알려드렸으니까 오늘 영상 이렇게 체크해 놓으셨다가 아니면 저장해 놓으셨다가 생각날 때마다 꺼내서 스트레칭하는 방법 보고 같이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통증이라는 거는 그냥 참고 견딘다고 그냥 사라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통증을 절대 참지 마시고 괜히 놔뒀다가 만성으로 되면 더 골치 아파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통증이 생겼을 때 빨리 내가 문제가 뭔지를 체크를 해서 교정을 해주시고 그래도 잘 안 된다면 빨리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해서 원인을 찾고 그거를 교정을 해주는 게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더 높여주고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방법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을 보고 정말 통증 없는 진짜 활기찬 어떤 일상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좋은 책이 나왔어요. 50대 이후 모르면 안 되는 건강 지식 한상이라는 책도 이번에 나왔으니까 이 책을 보면은 이렇게 운동하는 방법이 또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같이 보면서 실천해 주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한층 윤택해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